70대 김영숙 할머니는 손주와의 영상통화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어제 밤새 싸웠어요. 무슨 도장이랑 서류 얘기했어요. 7살 지훈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지켜온 원칙을 깨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와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집이 너무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제법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수다 떨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거나 뜨개질하며 하루를 보내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손주 지훈이와의 영상통화였어요. 7살 된 우리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텅 빈 집에 정적이 뼈를 깎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게도 그 아픔 위에 얇은 막을 겹겹이 씌워주더군요. 이제 저는 혼자인 시간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텃밭에 고추와 상추에 물을 주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경로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물 흐르듯 잔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이 단조로운 일상에 유일하게 설레는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아들 민준이와 하는 영상 통화였습니다. 정확히는 손주 지훈이와의 통화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올해 7살이 된 지훈이는 제게 세상 가장 큰 기쁨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조잘조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온종일 쌓였던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지훈이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했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 정말? 그래서 무슨 그림 그렸어? 공룡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불 뿜는 거요. 아이는 신이 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화면에 비춰주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을 보는 평론가처럼 아낌없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사실 아들 내외와 자주 왕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들 민준이야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후로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라는 게 생기더군요. 게다가 며느리 지연이는 솔직히 말해 조금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늘 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명절이나 생신처럼 꼭 봐야 하는 날에 만나도 그녀는 늘 필요 최소한의 말만 건넸고 그마저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치를 담가다 준 적이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이제 김치 사 먹어요. 그게 더 편해서요. 그 순간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는 괜한 오지랖을 부리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아들 가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불필요한 참견을 하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훈이와의 영상통화는 제게 허락된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통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자 한참 만에야 며느리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아, 나다. 지훈이 아직 안 왔니? 아니요. 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아니요. 별일 없어요. 지훈이 바꿔드릴게요. 제 질문을 자르듯 말을 끊고는 잠시 후 화면에 지훈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제잘거리는 대신 입을 꾹 다물고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훈아, 우리 강아지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왔어? 네. 오늘도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아니요. 단답형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지훈이 할머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 밖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똑바로 안 해? 할머니한테 예쁘게 말씀드려야지. 그 말에 지훈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지훈아 말해봐. 엄마 아빠가 어제 밤새 싸웠어요. 아이의 고백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부싸움이야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이가 이렇게까지 겁을 먹을 정도라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엄마 아빠는 금방 화해하실 거야. 혹시 왜 싸우셨는지 알아? 무슨 도장이랑 서류 얘기했어요. 아빠가 오늘 아침에 출장 가셨는데 엄마가 계속 무서운 전화를 받아요. 도장, 서류, 그리고 무서운 전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불길한 기운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어라 더 물어보려는 순간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그대로 통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몇 번을 애타게 불렀지만 화면은 이미 까맣게 변한 후였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어요. 출장 중이라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걸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이 아닌데 왜 안 받지?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혹시 아까 내가 이것저것 캐물어서 화가 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냥 부부싸움 좀 하고 애 앞에서 괜히 날카로운 모습 보인 게 민망해서 전화를 피하는 거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지훈이의 겁먹은 얼굴과 도장, 서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서류기에 부부가 밤새 싸우고 아이가 겁에 질릴 정도란 말인가요? 저는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이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쿵쾅 거렸어요. 가봐야 한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곧바로 반박했죠. 가서 뭘 어쩌려고? 괜히 오지랖 부린다고 며느리한테 미움만 살 거야. 아들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고. 저는 갈등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지켜온 원칙, 아들 가정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간섭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얼굴이 그 불안에 떨던 눈동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모른 척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1시간을 넘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가보자. 가서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반찬만 전해주고 오면 되는 거다. 며느리가 싫은 소리 좀 하면 그냥 듣고 오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막아야 한다. 할미인 내가, 어미인 내가 내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가 맛있게 익은 장아찌를 통에 담고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도 꺼내 담았어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문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반찬통을 가방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내외와 지훈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할 때 혹시 무슨 비상 상황에 쓰라며 저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둘 다 연락이 안 되는 위급한 순간에 사용하라는 뜻이었죠. 물론 저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그 비밀번호를 누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들 부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저와의 약속이자 그들을 향한 제 나름의 존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어쩌면 그 약속을 깨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가 괜한 기우로 늙은이의 노파심을 부린 것이기를. 버스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가는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앞에 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익숙한 15층 건물이지만 오늘따라 낯선 거인의 얼굴처럼 위압적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의 공동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젊은 부부와 아이를 보며 나도 한때는 저렇게 평범한 방문객이었지 하는 씁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은 명백한 월권이자 침범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하지만 지훈이의 겁먹은 목소리, 도장과 서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입주민을 따라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버튼을 누르고 12층 숫자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도 함께 쿵쿵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1층, 2층, 3층.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건 너무 나가는 거야. 아들이 알면 실망할지도 몰라.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다투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의 집 현관문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이웃집에서 간간히 들려오던 아이들 웃음소리나 텔레비전 소리도 오늘따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 1203호. 깔끔한 갈색 현관문 위에는 아들 부부와 지훈이가 함께 찍은 작은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활짝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따라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내 결심을 굳혔어요. 우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댕동. 청아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혹시 소리를 못 들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현관문에 바싹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벽한 정적. 오히려 그 정적이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도 희미하게 들려야 정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문 안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분명 엄마가 집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온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최악의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비밀번호. 마침내 저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어요. 아들 민준이가 제게 이 번호를 알려주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사한 집 정리를 도와주고 돌아가려던 제게 아들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거요. 민준이는 제 손에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저희 집 번호예요. 혹시 저희 둘 다 출장 가고 지훈이 혼자 있거나 무슨 급한 일 생겼는데 저희가 전화 안 되면 꼭 이걸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저는 그때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내가 너희 집에 불쑥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니? 이건 너희들 공간인데.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어요. 그래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알고 계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지연이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게요. 그렇게 떠밀리듯 알게 된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번호를 누르는 것은 아들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자 며느리의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말한 바로 그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디지털 도어록의 덮개를 열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기억 속의 숫자들을 하나씩 눌렀어요. 삐삐삐삐삐. 소리와 함께 짧은 멜로디가 울리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라벤더향 방향제 냄새와 그 밑에 희미하게 깔린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의 냄새.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지연아, 있니? 지훈아? 나지막이 불러보았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은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소파 위의 쿠션은 방금 정리한 듯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질러져 있거나 싸운 흔적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오히려 지나치게 깔끔해서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급하게 정돈한 것처럼요.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무언가 서류 뭉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관리비 고지서나 광고지 같은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들이 평범한 우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는 여러 종류의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어느 시중은행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출 신청서였어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출. 얘들이 왜 대출을?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채무자 칸에 적힌 이름은 분명 제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액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억 단위의 숫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법한 거액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큰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월급도 적지 않았고 이 집도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누구보다 알뜰하고 성실한 아이였으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결정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위임장. 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내인 이지연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 아들의 이름과 함께 선명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인감도장을 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라며 으쓱하며 파왔던 도장이었죠.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단단하고 묵직한 벚나무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글자의 획이 조금 더 가늘고 전체적인 균형이 어설펐습니다. 마치 진짜를 보고 급하게 따라 만든 것처럼요. 설마 끔찍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도장을 위조해서 아들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다. 지훈이가 말했던 도장과 서류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부부가 밤새 싸웠던 이유도, 며느리가 오늘따라 유독 날카로웠던 이유도, 그리고 지금 제 전화를 피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도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닫혀 있어 흐릿했지만 분명 다급하고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거의 다 됐으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요. 자꾸 이렇게 전화하면 나도 방법 없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마도 비톡 전화거나 혹은 이 사기 행각의 공범일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며느리와 마주치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울렸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내일 중으로 어떻게든 일부라도 보낼 테니까 다시는 집으로 전화하지 마요. 알겠어요?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전화를 끊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쿵쿵쿵. 슬리퍼를 끈 채 거실로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제발, 제발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발소리는 식탁 근처에서 멈추는 듯 했어요. 아마도 서류를 확인하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잠시 동안의 정적.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한나절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제 머리 위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당혹스러움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핏기 없이 하얗던 얼굴이 지금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크게 뜬 두 눈에는 처음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서려 있다가 이내 제가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칼날 같은 적기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식탁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아들과 손주를 대신해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내가 먼저 대답해야 할 것 같구나. 이 서류들은 대체 뭐냐?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식탁 위의 대출 서류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시선이 서류로 향하자 지연이의 눈동자가 새파랗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치 제가 괴물이라도 되는 양 절망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제가 문을 잠갔는데. 민준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왔다.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고 지훈이는 겁에 질려 있고 어미로서 할미로서 와보지 않을 수가 없더구나. 제 말에 지연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렸어요. 민준이가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당황도 잠시였어요. 그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이에요. 어머니가 뭔데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드세요? 너희 부부 일? 아들 몰래 아들 도장까지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억대의 대출을 받으려는 게 이게 단순히 너희 부부의 일이냐? 이건 범죄야, 얘야. 범죄라는 단어에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을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뭘 안다고 함부로 말씀하세요. 이건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민준 씨 월급만 가지고는 이 세상 살기 팍팍한 거 어머니는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 자금 좀 마련해 보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범죄라니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냐? 내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니? 민준이가 이 모든 것에 동의한 거냐고 묻고 있다. 제 일갈에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이가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죠. 궁지에 몰리자 그녀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를 낚아채려 했어요. 내놓으세요. 어머니가 뭔데 남의 서류를 함부로 보세요. 당장 내놓으세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품고 물러섰습니다. 이건 제 아들의 인생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증거였어요. 절대로 뺏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모르긴 뭘 몰라요.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민준 씨 뒤에 숨어서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다하다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물건까지 뒤져요. 지연이는 제 팔을 잡고 서류를 뺏기 위해 거칠게 흔들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서류 뭉치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지훈이가 깬 것인지 엄마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저와 며느리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도 잠시였어요. 지연이는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더니 책에서 서류를 뺏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녀는 책에서 몇 걸음 물러나더니 갑자기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에 쳐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기가 막힌 연극이었죠.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가주세요. 제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니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하고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려는 거냐? 그거 내려놔. 하지만 지연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했습니다. 네, 경찰서죠?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경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지금 집안 물건들을 다 뒤지고 계세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저를 밀치기까지 했어요. 네, 너무 무서워요. 남편은 지금 출장 가고 없는데 아이도 깨서 울고 있고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그녀를 밀었다는 말인가요? 물건을 뒤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식탁 위에 버젓이 놓여있던 서류를 본 것뿐인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제 외침은 수화기 너머의 경찰에게는 들리지 않을 터였어요. 며느리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주소를 말하고는 네,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지연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고는 저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는 이제 당신은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주거침입에 절도 미수 그리고 저에 대한 위협까지. 혐의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시면 제가 경찰한테 잘 말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던 그저 조금 차갑고 쌀쌀맞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괴물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는 안 된다. 저 여자의 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경찰이 오면 나는 내가 본 것과 겪은 것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서류들이 바로 그 증거다. 너 마음대로 하거라. 경찰이 오면 누가 진짜 죄인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 제 단호한 대답에 지연이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그녀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쪽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닥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험난한 폭풍이.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바로 아래에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댕동. 아까 제가 눌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위압적인 소리로 들렸습니다.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 얼굴에 다시 눈물 자국을 만들고는 흐느끼는 목소리를 장착한 채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둘 다 젊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으로 집 안을 빠르게 훑었어요.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한 경찰관이 지연에게 묻자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경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경찰관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어요. 할리우드의 어떤 배우도 저렇게 실감나게 연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세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집을 다 뒤지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아끼는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셨어요. 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의 눈에서 의심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젊은 여성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저는 굳은 얼굴로 서서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으니 누구라도 며느리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 뭉치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서지연 씨의 말이 사실입니까? 허락 없이 들어오신 게 맞으세요? 다른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그의 말투는 비교적 정중했지만 저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려거나 이 아이를 위협하러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들어오셨습니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셨어야죠. 경찰관님, 제가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차분한 태도에 경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는 옆에서 계속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분이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연이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오늘 오후 제 손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서 엄마 아빠가 도장과 서류 때문에 밤새 싸웠고 엄마가 무서운 전화를 계속 받는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위급할 때 쓰라고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경찰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뭘 보셨습니까?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서류들입니다. 저는 품고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어요. 지연이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거 제 물건이에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요? 지연이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경찰관이 한 손으로 그녀를 막으며 다른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류를 넘겨받은 경찰관은 첫 장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도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았죠. 그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박민준 씨 명의 대출 신청서. 금액이 상당하네요. 인감증명서에 위임장까지. 서류를 훑어보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지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저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었어요. 서지연 씨, 이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편분께서 이 대출에 대해 알고 계신 겁니까? 지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남편도 물론 동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걸 보시고는 오해를 하셔서 저희가 큰 빚이라도 지는 줄 알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남편분께서 동의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위임장의 인감도 남편분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맞죠. 지연이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경찰관님, 죄송하지만 제 아들 민준이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출장 중이라 아마 전화를 받을 겁니다.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 도장이 정말 자기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제안에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하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저와 지연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말씀이 합리적이네요. 서지연 씨, 남편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지연이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 전화를 해요? 저희 부부 일이잖아요.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서지연 씨, 협조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부부 사이의 일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저희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말에 지연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못해 남편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스피커폰으로 설정한 채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경찰입니다. 네, 경찰? 무슨 일이시죠?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부인 되시는 서지연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은행에서 억 단위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네, 대출이요?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왜 대출을 받습니까? 아들의 단호한 대답이 나오는 순간 지연이의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도 직감한 것이겠죠. 경찰관은 지연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혹시 부인께 대출 관련 업무를 위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인감도장을 맡기셨다거나요? 전혀요.
제 인감도장은 지금 제가 출장 온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경찰관님,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제 아내와 아들은요? 일단 진정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관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연이, 그리고 저를 차례로 쳐다보았어요.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엄중해져 있었어요. 서지연 씨. 그가 지연이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고 체포 및 구금의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지연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가 그녀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이거 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늙은이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찰컥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의기양양하게 웃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다 그 사람들이 나를 몰아간 거예요.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그녀의 절규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고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어요. 길고 길었던 폭풍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방 안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그 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훈이. 제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 손주 지훈이를 깜빡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의 무력감과 슬픔은 온데간데였고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아이는 침대 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규칙적으로 작게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아이는 소리 죽여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싸움이 저 어린 것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상처를 주었을까요?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불 위를 쓸어주었어요. 지훈아, 할머니야. 제 목소리에 아이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잠시 후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할머니? 응,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저는 이불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흠뻑 젖은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두 눈은 토끼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무서웠어. 엄마가 경찰 아저씨랑 같이 갔어. 어디 갔어?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고 여린 등을 쓸어주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거짓말로 아이를 안심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지훈아, 잘 들어. 엄마는 지금 잠깐 어디 좀 가셨어. 경찰 아저씨랑 같이 가서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좀 나누고 오실 거야. 잘못한 거?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건 어른들의 일이란다. 아주 복잡한 일이라서 할머니가 지금 다 설명해 주기는 어려워. 하지만 지훈아, 이것만은 꼭 알아둬.
지훈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이건 모두 어른들 잘못이지. 우리 지훈이는 아무 잘못 없어. 알겠지? 아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울음을 그치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지훈이 곁에 꼭 있을 거야. 아빠도 곧 오실 거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응.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어깨에 닿아왔어요. 아이는 울다 지쳐 제 품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막 돌아온 듯한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잘 다려 입었을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아프게 한 것은 그의 눈이었어요. 총기를 잃고 텅 비어버린 눈.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는 현관에 서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마 아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무릎을 적셔왔어요. 길고 길었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빚을 청산하기 위해 민준이는 결국 예전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어요. 힘들게 장만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변호사를 만나고 은행을 오가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무력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죠.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제 작은 집에서 셋이 함께 살았어요. 지훈이는 처음에 심한 충격으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며 깨어나 울기도 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엄마의 자리가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었죠. 저는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훈아, 할머니랑 그림 그려볼까? 싫어요.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칼같이 정시에 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는 온전히 지훈이에게 집중했어요. 평생 해본 적 없던 요리를 하겠다며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민준이가 만든 음식은 짜거나 싱거웠고 그가 시도하는 놀이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훈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엉망으로 만든 볶음밥을 지훈이는 맛있다며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전부 먹어주었습니다. 어색한 아빠의 농담에 아이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까르르 웃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셋이서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제가 싼 김밥을 먹고 민준이는 지훈이와 함께 공을 차며 놀아주었어요. 햇살 아래에서 뛰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상처 입은 세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몇 달 후
우리는 민준이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의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그 어떤 대저택보다도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만의 성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냉장고에 주르르 붙어 있는 지훈이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지훈이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들을 매일같이 가져와 자랑스럽게 붙여놓곤 했죠. 그림 속에는 언제나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 더 이상 검은색으로 지워진 엄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침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로 정신없었을 민준이는 이제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달걀 프라이를 하는 솜씨도 제법 능숙해졌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의 날씨나 학교 준비물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시간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민준이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죠. 저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 민준이는 성공과 승진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옆을 그리고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간 사이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지훈이의 학교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제가 엄마가 아닌 할머니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조금 놀라워했지만 이내 저를 지훈이 할머니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저는 그들과 어울려 아이들 교육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수다를 떨기도 하며 평범한 학부모의 일상을 즐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오후가 되어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달려와 제 품에 안기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꼭 안아주며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죠. 우리는 함께 숙제를 하고 간식을 먹고 때로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지훈이는 이제 더 이상 밤에 악몽을 꾸지도 그늘진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기 좋아하고 웃음 많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아이의 마음을 치료해 준 것은 비싼 심리 상담이 아니라 할머니와 아빠의 변함없는 사랑과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가 퇴근하면 우리 집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어요. 아들은 회사 일을 집에까지 끌고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전히 아빠와 아들의 역할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 지훈아, 뭐 먹고 싶어? 짜파게티요. 아들은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했고 우리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민준이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예전에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그런 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정작 제 옆에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가고 있었더라고요.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어머니. 비록 가진 것은 줄었지만 제 곁에는 어머니와 지훈이가 있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있고 저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모든 게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시울만 붉혔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창문 가득 쏟아지는 봄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빌라 옥상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손바닥만 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에 정성껏 물을 주며 저는 문득 몇 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날, 도준이의 걱정 어린 전화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반찬통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하던 그날의 제 모습을요. 만약 그때 제가 괜한 노파심이겠지.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돌렸더라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민준이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고 지훈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가정이었어요. 제 작은 용기가 그날의 제 선택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는 사실에 저는 새삼스레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흙을 다 만지고 집으로 내려오니 주말을 맞아 늦잠을 잔 민준이와 지훈이가 거실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굿모닝. 지훈이가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뺨에 아침 인사를 해주고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 점심은 할머니표 특제 비빔밥이다. 두 사람 다 도와줄 거지? 네,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는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채소를 썰고 지훈이는 달걀 지단을 찢는 일을 맡았어요. 작은 부엌에 세 사람이 북적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만 같은 풍경이었어요. 커다란 그릇에 밥과 각종 나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키운 상추를 듬뿍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두르고 쓱쓱 비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그릇에 비빔밥을 덜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역시 할머니 비빔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훈이가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어머니, 이 나물 무치는 솜씨는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가요. 민준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기운이 나는구나. 많이들 먹어라. 우리는 특별할 것 없는 점심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다가올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평범하고 소박한 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더 넓은 집이나 더 비싼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나누고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제가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눌렀던 것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닫혀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을 열고 거짓과 불행의 사슬을 끊어낸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지켜낸 제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비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날 망설이지 않고 아들 집으로 간 선택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괜한 일에 끼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으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행복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